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잠깐 나갔다가 비 맞고 왔어요. 혼자 좋은 데 다니시지 마시고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 자, 오늘도 예. 비가 오는 목요일 저녁이지만 네. 언더스탠딩은 계속됩니다. 계속 재밌을 겁니다. 예. 오늘 또 코리아 모니터 김수험 국민 편집장님. 네. 오늘 주제가 이거 뭐 좀 간단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증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대요. 이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법정 구속이 된 거는 상속세를 뭐 안 내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다가? 하는데, 그거 통정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도는 나왔던데, 그 사연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김수원 편집장님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나쁜 놈들 이야기입니까? 예,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아주 좀 나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예. 금융회사 다니는 나쁜 사람들 이야기. 네. 좋네. 그 요즘 뭐 이 금융회사 이제 특히 은행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 임직원들의 이 도덕성의 민낯을 까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몹시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그저께 이제 국내 한 증권사 회장이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예. 1심 재판을 받고. 예. 그런데 이 사건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 금융회사들에서 터지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이 도덕성 수준이 옛날부터 높지 않았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감독원이나 검찰이 일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일단은 그 이 증권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화내실 준비 해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자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게 금융회사 직원들이 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적발됐다는 건데요. 자, 이 은행입니다. 은행에 증권 대행 그 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이 상장회사의 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무상증자를 이 회사가 추진한다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옆부서 직원 또 자기 가족 지인들한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이 주식 매매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그 조항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감독원하고 금융위가 적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검찰에 통보를 했죠.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KB국민은행이죠. 127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한 60억 원은 이 증권 대행 업무 부서 직원들이 챙기고 나머지 67억 원은 옆부서 직원이나 가족 지인들이 챙겼다고 해요. 이거 아주 수준 낮은 짓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제 그 증권 업무를 대행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회사가 유증을 한다, 무증을 한다는 정보를 그 얻게 되잖아요. 예. 사전에 공시하기 그렇죠. 전에. 근데 이제 이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그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죠. 또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뭐 무증 비율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무증을 하느냐, 무증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최근에 그 회사의 뭐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회사 주가가 위로 튀겠다, 밑으로 뭐 별 반응 없이 가겠다, 위로 튀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보를 자기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것도 나쁜 짓인데 이거를 여기저기 전파를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런 돈을 벌게 해주는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트래시. 예.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야. 자,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횡령사고 터졌습니다. 요것도 진짜 황당하긴 하더군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금융 대출하는 직원인데 예. 이게 왜 웃기는 사건이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7월 20일 날 경남은행이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인지를 한 겁니다. 자체 예. 감사에서 80억 횡령 혐의를 잡아내서 금감원에 신고를 했는데 금감원이 현장 가가지고 며칠 딱 조사해가지고 484억 원의 추가 횡령을 잡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경남은행은 80억 외에는 못 밝혀냈다는 겁니다. 예. 자기네 회사의 직원이 그 저질렀는 사건인데 이거를 스스로 못 밝혀내고 감독원이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484억 원을 더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총 562억 원이에요. 경남은행은 이 84회의 자점 감사에도 횡령 징후를 전혀 감지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이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은행에서 스스로 그 80억 횡령밖에 못 밝혀내고 이걸 감독원에서 가가지고 484억 원 무려 그 5배 이상의 추가 횡령을 밝혀내는 이게 지금 은행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우리은행에서 700억대 횡령 사건 터졌잖아요. 예. 그 직원이 1년 넘게 출근도 안 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저 금융위원회 파견 발령 났습니다 하고 1년 동안 그 자택에서 재택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정도로 야 이거 이런 은행 믿고 어떻게 이게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 PF 대출을 해줬는데 예. 이 대출 부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PF 채권은 회수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 회수 불능으로 상각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는 지워버렸어. 예. 근데 채권 원부는 들고 있죠. 네. 들고는 있지만 재무제표에서는 상각 처리해서 그냥 지워버린 거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 채무자가 갚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어려웠는데 이제 뭐가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찔끔찔끔 갚았어. 예. 이거를 몰래 이제 자기 가족 계좌로 싹 다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구나. 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돌려막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인데 예. 이거 뭐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입니다. 일입니까? 그 다음에 네. 자 자산운용사의 대주주하고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엄청나게 적발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몇 가지 사례들 보니까 자 허위 가공의 공사 계약 아마 부동산 펀드 같아요. 예. 부동산 운용사 펀드 같은데 허위 가공의 공사 계약 또 컨설팅 계약서를 꾸며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 이름의 회사에 펀드 자금을 송금해서 펀드 자금을 편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펀드 가입해서 돈 넣어놨더니 그 펀드 자금 그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쏙쏙 빼가지고 그 부동산 펀드 운용 그 직원들 가족 회사로 그냥 돈을 다 펀드 자금을 다 편취를 한 겁니다. 이거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금융회사에서 자산 운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예. 투자 기회로 활용했다. 이런 것도 쓰레기죠. 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금고도 지금 쑥대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의 그 팀장급들 그 이렇게 금융 그 해주고 뭐 리베이트 받고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 치고 이러다가 몇 놈은 구속됐고 지금 새마을 금고 중앙회 회장도 영장 청구됐다가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에서 지금 영장 재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마을 금고는 어쩌다 비리백화점이 됐나?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비리백화점이었어요. 예? 비리백화점이었고. 자, 이게 한경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썼네. 자, 국내 M&A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한 가지 격언이 있다. 뭐냐면 돈이 없으면 MG 앞에 가서 줄을 서라. 그러면 돈이 나올 것이다. 자, 어떤 한 금융사 대표가 말하기를 자, 운용사에서 수백억 원 투자 요청을 해왔는데 이 금융사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다음날 이 여기 딱 와가지고 내가 새마을금고 중앙에 갔는데 훨씬 더 큰 돈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목에 힘을 딱 주면서 나타나가지고 이 금융회사 대표가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는 팀장의 전결이 수천억
이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표점 올라가면 거의 1조 단위에 전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는 이야기. 왜냐하면 맞는 이상한 얘기예요? 기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같은 자리에 있다가 들었거든. 아. 여기 한 금융사 대표한테 이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이상한 기자가 딱 칼럼에다 딱 썼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화면 한번 이제 좀 더 보시면 예. 이 지금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의 형도 주가 폭락전 150억 팔았다. 물론 이 키움 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 무혐의로 뭐 이렇게 조사일본이 뭐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알고 봤더니 김익래 회장의 형도 4월달에 그 라도견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 150억 원어치 그 다우데이터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뭐 막 너무 강하게 의심을 할 필요도 없지만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증권사, 운용사, 뭐 은행, 뭐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연기금 지금 뭐 악취가 안 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너무 막 악취가 코를 찌르니까 지금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은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상당한 도덕적인 수준을 갖추고 아주 지금 소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예. 그렇지는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하니까 지금 뭐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시 본론으로 가서 네. 그 증권사 회장 구속 이야기 이거를 예.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증권이죠, 유화증권. 예, 이게 유화증권의 윤경립 회장 이야기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유화증권이 증권사 맞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 예. 증권사 맞고요. 예, 증권사 맞습니다. 뭐 리테일 쪽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뭐 증권 TF 이런 쪽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제 채권 운용이라든지 뭐 그런 뭐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예. 거, 그다음에 뭐 자기 자본 운용 뭐 이런 것도 하겠죠. 예, 그리고 연기금 자금 운용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하겠죠. 다만 이제 뭐 리테일 쪽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도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예. 이 리테일 쪽은 그 신경을 안 쓰는 증권사인데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윤 회장이 상속세 부담을 피해서 어떤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주식 통정 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예. 근데 엊그저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예. 뭐 요거 가지고는 뭐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예. 뭐 어떤 일이 예. 있었다는 건지. 이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됐던 사안인데 그동안 조금 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금융위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작년에 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검찰에다가 이첩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사안이거든요. 시점은 조금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조금 이 사안이 벌어졌던 것은 2015년, 16년이니까 한 8, 9년 전에 있었던 거고, 오, 예. 네, 8, 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금융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거는 재작년, 작년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고, 검찰이 작년에 손을 대가지고 기소를 했죠. 예. 근데 이게 뭐 이 재판부가 이 선고 과정에서 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뭐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윤 회장이 올해 뭐 연세가 뭐 6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뭐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있고 내가 뭐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뭐
그 저 노인네들 뭐 고혈압, 당뇨 예,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고지혈증 이런 걸 뭐 달고 있어가지고 좀 구속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업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감옥에 가시라고 해서 그냥 구속을 바로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질이 좀 좋지가 않다는 건데, 근데 도대체 뭐 어떤 그 범행을 했길래 그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그렇게 업소를 하는데도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허. 이 유화증권의 그 창업주는 그 윤장섭 회장이시죠. 예. 윤장섭 회장은 2016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네. 그 아들인 그 윤경립 회장이 2008년부터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회장을 맡아왔고 예. 2008년도에 이 창업주가 회장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네. 지분을 한 12% 정도 가지고 그 2대 주주로 있었어요. 이 창업주가. 예. 그런데 이제 2015년 정도 가서 이 창업주가 고령이고 그때 이제 15년에 연세가 90세가 넘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이제 좀 병세도 있고 하니까 이 상속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예. 그래서 142만 주 지분율로는 12% 이거 상속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아들인 윤경립 회장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잘 아시겠지만 세율이 거의 50% 아닙니까? 지금 네, 아버지 그렇죠. 142만 주 상속받으면 예. 50%의 그 당시에 할증은 30% 할증이거든요. 2020년도에 그 상속세 할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20%인가 그렇고 예, 지금 그 전에 20% 그 당시에는 30%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에다가 30%더 높여서 그렇죠. 그 가격에 50% 상속세를 상속 기준일로부터 이 전후 2개월 주가 평균 네. 내 가지고 50% 50% 상속세율을 때리면서 거기에 가산을 30%를 하게 되죠. 그러면 몇 프로죠? 65%인가? 예. 그렇게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거기에 100. 주민세 6.5%인가요? 주민세. 추가됩니까? 추가됩니다. 주민세 추가되면 또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세금이 한 150억 정도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야 이 세금을 이게 다 내야 되나? 이 골 때리네. 상속세 이만큼 내기 싫은데 해가지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이 상속세 중과를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머리를 써서 고안한 거래가 뭐냐면 예. 제가 간단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그게 이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한 장으로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예. 2015년도 16년도에 어떤 걸 하냐면 이 창업주 윤장섭 회장이 142만 주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뭐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지경인데 이거를 자 13만 주, 25만 주, 35만 주, 69만 주 이거 다 더하면 142만 주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거래를 하는데 자 13만 주는 블록딜로 해가지고 아들인 윤경립 회장과 그 가족들이 블록딜로 사갑니다. 예. 예. 그건 이건 뭐, 정상 거래예요. 예, 명확하네요. 이건 정상 거래예요. 예. 그다음에 25만 주는 장중에 주식을 던집니다. 장내 거래로 장내에서 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윤경립과 그 가족들이 25만 주를 받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에 장중에서 던졌다면서요? 장에서 던지는데 예. 자, 통정 매매를 했거든요. 이게 통정 매매를 합니다. 짜고 윤경립 이 회장과 그 가족들하고 윤장서 이 창업주하고 짜고 해서 이 25만 주를 그냥 이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5만 주는 블록딜로 해가지고 두 개 증권사가 가지고 갑니다. 유진증권하고 대신증권이 갖고 가요. 여기하고 친하거든. 서로 잘 아는 사이고 하니까 이거 좀 사다오. 자, 이건 정상 거래죠. 그냥 블록딜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69만 주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로 이게 흡수를 합니다. 네. 1차, 2차 걸쳐가지고 29만 주, 40만 주 해서 69만 주를 그런데 이 자사주는요 시장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사주는 모든 주주들을 상대로 시장에서 사는데 그렇겠죠. 근데 유화증권이 이 69만 주를 쏙 다 가져가요. 어떻게?
유화증권이 사긴 사는 건데 그렇죠. 저 윤장섭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쏙 가져갔다. 그렇죠. 이 69만 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통정 이것도 매매하죠. 통정을 하는 겁니다. 통정 매매. 그래서 이렇게 통정 매매를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 증권사가 가져간 물량 있죠. 요거 예. 35만 주 중에서 일부도 통정 매매를 통해서 유화증권이 자사주로 또 일부를 재취득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윤경립 회장과 가족들이 정상 거래로 한 처음에 13만 주만 이렇게 공개돼서 난 이거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예. 한 거고 나머지는 내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받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회사가 그냥 자사주 나머지는 샀거나. 그냥 그 윤경립 회장이 그냥 자 블록딜은 내가 아버지 거 13만 주 사슈. 예. 그다음에 25만 주는 내가 시장에서 사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뭐 증권사에서 뭐 갖고 가고 또 유화증권이 이렇게 자사주로 또 한거 내가 받은 매집을 거 하고. 아니오. 그런 거는 내 거 아니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거래를 하냐면 142만 주 중에서 자 가족 블록딜, 예. 자 그다음에 가족 통정, 또 뭐 증권사 블록딜로 이렇게 소화를 했잖아요. 예. 그게 한 73만 주를 소화를 했거든. 네. 근데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대신증권하고 이제 유진증권도 야 우리 이거 더 사기가 그런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윤경립 회장도 이제 돈이 없어요. 자금 부족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그 창업주 물량은 아직 69만 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69만 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69만 주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빨아들일까 하다가 야 그냥 유화증권에다가 윤경립 회장이 이 자사주로 소화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142만 주가 그냥 그 창업주 돌아가시고 주식으로 상속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65%에다가 이진우 프로가 이야기한 주민세까지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일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현금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내도 되니까. 예,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버리면 일단은 30% 할증이 없구나. 할증이 없고 만약에 그냥 시장에다가 던져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유화증권이 하루에 5,000주 거래되는 주식인데 이 142만 주가 뭐 막 만주 뭐 2만 주 5만 주 막 몇만 주씩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예.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팔아야 되고 그러면 이 현금화한 주식 대금은 어차피 윤경립 회장이 자기 건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돈이 될 텐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상속 재산도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이 경영권 지배력도 뭐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받았을 경우에 상속세 그 중과도 좀 피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통정 매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심한. 근데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창업주의 지분이 결국 팔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공교롭게도 이 윤경립 회장 가정 그 딱 주수가 늘어난 주식과 판 주식이 일치하고 네. 통정 매매로 예. 또 회사 자사주로 한 것도 그냥 많은 주주들한테 아무거나 사오는 게 아니고 얘가 판 만큼 요로 싹 갔어. 예. 그럼 이거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그 유화증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예. 유화증권을 한번 검색해 보면요, 예. 엄청난 지분 공시가 뜹니다. 엄청난 지분 공시가 이 윤장섭 그 창업주가 500주 샀다가 뭐 30주 샀다가 뭐 700주 샀다가 팔았다 하다 보니까 이거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파는데 이 윤장섭 회장도 지분 12% 가진 주주예요. 주요 주주예요. 예. 주요 예. 주주 공시 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 공시 내야 되죠. 네. 이거를 찔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유화증권이 공시할 게 뭐 있습니까? 이 회사가 유화증권은 다른 공시할 게 없어요. 그 회장이 지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무슨 손자 손녀들한테 뭐 찔끔 몇 주 뭐 증여했다가 기부했다 그러니까 막 지분 공시로 도배가 됩니다. 공시판이.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유아증권 관심도 세상에. 없는 회사인데 예. 그렇게 온갖 지분 공시들이 복잡한 지분 공시들이 막 나오니까 예. 안 열어봐요. 신경을 안 써요. 아. 그런 거를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 화면 하나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나온 공시입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뭐 윤경립도 있고 윤장섭도 있고 여기 안지원 그 예. 윤경립 회장 부인입니다. 뭐 윤승현 그 손자죠. 윤경립 회장 아들. 자, 창업주가 블록딜로 4만주, 9만주 팔죠. 예. 요렇게. 예. 요거 누가 사가느냐? 윤경립이 9만주 사가죠. 예. 블록딜로. 그다음에 안지원 윤경립 회장의 부인인 안지원이 4만주 사가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딱 됐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블록딜로 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블록딜로 뭐 했구나. 그다음에 자, 윤장섭 회장이 여기 보면 장내 매도라 돼 있죠. 예. 장내 팔았어. 매도로 10만주, 10만주, 4만 9천, 그러니까 이제 5만주로 봅시다. 예. 그러면 예. 10만, 10만, 5만이면 25만이죠. 네. 이건 장내 거래를 했다고요. 장내 매도. 예. 근데 똑같은 날 여기 윤경님이 장내 매수로 10만 주, 5만 주, 5만 주, 20만 주 가져가고 예. 여기 밑에 보면 윤승현 예. 그 창업주의 손자 윤경립의 아들이 5만 주. 장내에서 거래했는데 똑같은 날 물량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냥 공시가 다 된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창업주가 35만 주 판 거 이거 아까 이야기한 유진증권하고 대신증권이 블록딜로 갖고 간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좀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장내 매도했는데 이렇게 이 가족들 간에 이렇게 주식이 왔다 갔다 했지?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거 뭐지? 이거는 거의 이게 서로 뭔가 맞춰서 사고 팔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왜? 유아증권은 맨날 찔끔찔끔 뭐 공시 복잡한 지분 공시들을 뭐 1년 내도록 내고 한다 했으니까 예. 막 계속 해서 수없이 내니까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봐도 아이고 또 뭐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했네 그냥 그렇게만 본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그 주주가 이걸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주주가 어디 통정한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시를 차마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지분을 샀다, 팔았다. 취득했다는 거는 그렇죠. 거짓말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주식을 팔고 아들이 살 수는 있잖아요. 주식. 그렇죠. 그건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파는 날 아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예. 서로 아버지가 파는 거를 서로 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그날 열심히 팔고 네. 아들은 그냥 열심히 사면 네.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사고 팔고 한 거가 끼어들 수는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끼어들 그러나 수가 있죠. 아들도 5만 주 살 거고 아버지도 네. 5만 주 팔 거면 네. 그냥 서로 굳이 자 만주 띄운다 얘야 아들아 사라 그럼 그만 주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도 1,000주 팔고 또 1,000주 팔고 5,000주 팔고 네. 하고 아들도 3,000주 샀다가 2,000주 샀다가 그냥 예. 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게 문제죠. 그러면 아버지가 네. 야 10만 주 호가에 띄워놨다 저거 잡아라 하면 아버지가 10만 주 저 매도 아버지 비서가 하죠. 아버지 비서가. 그러겠죠. 아버지 아버지 비서가 비서가. 있고 아들 비서가 창업주 있겠죠. 비서가 있고 저기 여기 이제 윤 회장 비서가 있죠. 예. 그러면 윤 회장이 지시를 하죠. 야, 저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주 어떻게 해서 거래를 해라. 그럼 거래를 하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세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끼리 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시세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살 때는 자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면 창업주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시세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주가를 올려가지고 그 유화증권이 오른 가격에 자사주를 사게 되면 예. 많은 돈이 그 창업주한테 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은 나중에 또 그 현금으로. 윤경립 회장의 돈이 되죠. 그래서 시세 개입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창업주하고 윤 회장 가족들 간의 거래도
그 이 밑에 이제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예. 거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파는데 팔고 사고 파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타임 이 사고 파는 거에 그 시차가 그 몇 초가 안 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하는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로 직원들끼리 서로만 통화 이렇게 해가면서 가격 정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이제 5만 주 올렸으니까 5만 주 사세요. 또 2초 후에 덥석 사고. 자, 또 5만 주 올립니다. 2초 후에 덥석 사고. 이렇게 하면 통정 매매고. 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끼리 사고 팔면 우리끼리 정리되니까 저는 그냥 연락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올리면 그거 그냥 우린 줄 아세요. 3천 주 올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평소에는 거래도 없던 주식. 그럼 그거 보고 사고 2천 주 샀고 또 1,000주 사고 이렇게 사면 그런 거 결과는 아무 문제가 같은데 없어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렇죠. 이건 결국 똑같은 짓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인 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아니고 네. 가족들 간에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에 아버지가 지금 주식을 판다. 그러면 평소에 뭐 물량이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거 아버지의 물량이구나 알 수 하고 있죠. 사면 돼요. 그냥. 예.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살지 모르니까 다른 누군가가 살지 모르니까 바보들이었네. 다른 네. 누군가가 좀 사면 다 다른 누군가가 파는 걸 사면 되고 네. 오늘 다 못 샀으면 내일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는데 이기는 하지만 야. 뭔가를 이렇게 던졌는데 누군가가 미친 척하고 뭐야 하고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살 수도 있으니까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딱딱 짜고 이렇게 맞춰서 한 아버지가 거예요. 판 주식 아들이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 가격에 한 게 아니고 아마 그 가격을 굉장히 본인들한테 유리하도록 맞췄겠죠. 예, 이 가격에 그런 했을 때 예를 뭐 들면 그런 식으로. 택도 없는 가격이 있으면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10,000원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해. 근데 시세대로 팔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호가창에 호가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 주식을 비싸게 사려면 그 밑에 있는 호가를 다 잡아먹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대충 시세대로 거래가 세세되고 돼요. 그걸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대충 시세대로 뭐 그 시세를 크게 벗어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예. 김수원 그렇게 될 편집장님은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주식을 비싸게 사서 그럼 아버지가 돈이 많이 가면 그 돈이 자식한테 물려받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수원 편집장님이 착하셔서 그런 거고 사실은 아버지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서 아니, 가져가면 아들이 싸게 산 거잖아요. 회사가 유아증권이 예. 아 회사가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는 게 요건데 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저렇게 이제 거래를 했잖아요. 앞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블록딜도 하고 증권사 블록딜도 하고 가족들끼리 통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69만 주가 남았잖아요. 69만 주. 네. 69만 주가 남다 보니까 자, 더 이상 가족들은 돈이 없어. 근데 아버지 주식이 69만 주가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아증권이 자사주 취득 결정했다는 이사회 결의 공시를 2개를 내요. 2번을 냅니다. 이렇게 회사 돈으로 해가지고 산다 이거죠. 회사 돈으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1차에서 60만 주 이렇게 2차에서 60만 주 해서 이렇게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두 번 다 이제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해서 예. 60만 주 3개월에 걸쳐서 사고 조금 한 달 쉬었다가 또 3개월에 걸쳐서 사고 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시세 개입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회사 돈으로 사는 거니까 네. 회사가 높은 가격에 사주면 그게 아버지한테 가게 되고 나중에 상속되면 아들한테 현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 1차 자사주 취득을 할 때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볼 때는 뭐 주가 안정 그리고 뭐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예. 목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당연히 회사가 시장에서 3개월 동안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는구나. 예. 뭐 주가가 조금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내 주식도 좀 팔아야 되겠다. 조금 주가가 움직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 여기서 이제 창업주 비서가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매도 1호가
막 15,000원에 이제 한 5만 주를 탁 던지면 예. 유화증권의 자사주 매입 담당 직원이 있지 않겠어요? 예. 걔가 이제 그 덥석 똑같은 이제 가격하고 수량으로 서로 이제 시간 이제 정해서 그렇지 이제 카톡으로 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넙죽넙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세 개입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15,000원에 체결이 됐어. 예. 그러면 이제 매도 1호가로 15,100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15,100원이 딱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윤경립 회장 쪽에서 자사주로 이제 차명 계좌로 예. 윤경립 회장 쪽에서 그 차명 계좌로 한 50주를 그 15,100원 매도 호가에 맞춰서 매수 주문을 딱 넣어. 그러면 예. 15,100원이 체결가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결가가 올라가겠지. 예. 아하. 그러면 그게 이 그 가격이니까 그 가격에 또 산다.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예.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이 취득할 수 있는 최고 기준가가 직전 그 이렇게 체결가예요. 최고 체결가예요. 위로 그러니까. 올려쳐서 살 수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체결가가 15,000원이면 자사주 주문을 최고 15,000원에 넣을 수 있고 아. 지금 현재 이 유화증권의 그 체결가가 15,100원이면 유화증권이 15,100원을 최고가로 해서 이렇게 예. 넣을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 1호가가 15,100원에 딱 나와 있으면 야. 이쪽 회사 쪽에서 한 50주를 탁 던져가지고 일단 15,100원을 체결을 체결가로 만들어버려. 위를 살짝 올려요. 탁 올려줘. 그리고 나서 한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거래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세 개입을 해서 예. 창업주가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팔 수 있게 유화증권은 더 높은 가격에 자사주 사는 거야 이렇게. 진짜 거래 안 되는 종목이었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내버려 두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냥 올려쳐서 예. 50주 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꼭 직원이 가서 해가지고 해야 호가가 이렇게 한 만들어지는. 50주 던져서 이렇게 올리고 이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통정 매매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예. 이런 이제 주식 그 시세 개입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한 9번, 10번 이렇게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예. 한 29만 주를 1차 자사주 매입해서 아버지 69만 주 중에서 29만 주를 이렇게 사요. 예. 그러면 40만 주가 또 남잖아요. 예. 그거 이제 2차 그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40만 주를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40만 주를 통정 거래를 해서 다 소화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쁘냐면 이 자사주 취득할 때는 그 취득하기 전날 예. 이제 유화증권에서 내일 우리가 자사주를 좀 취득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계획된 전날 저녁 때 거래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자사주를 살 겁니다. 그래서 몇 주를 살 거고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에 살 거고 뭐 이런 걸 신고를 해요. 그다음에 그 호가는 어떤 시간대에 부를 겁니다. 장전에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장중에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부르겠습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내요. 네네. 적어내는데 그 2차 자사주 매입을 얼마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냐면 60만 주를 하겠다고 했거든. 예. 16년 4월부터 6월까지 60만 주를 하겠다. 근데 4월 초에 그 아버지 잔여 물량 40만 주를 4월 초에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 60만 주 하겠다고 했는데 4월 초에 이제 다 사버렸으니까 공시한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20만 주를 덜 산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자사주 매입 기간이 남아 있어. 6월 예. 6월까지니까 뭐 4월 초에 이제 40만 주 다 사버렸으니까 공시는 60만 주 산다고 나갔고 아버지 잔여 물량 40만 주는 다 샀고. 그 20만 주 더 사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기로 자사주를 사기로 그 공시한 기간은 6월 말까지니까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더 남았고. 예. 그러면 이제 유화증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아버지 40만 주 샀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됐던 자사주 물량을 전부 다 확보를 했을 경우 또는
다 확보는 못했지만 기간이 공시했던 끝났을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로부터 5일 안에 금융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사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샀고 예. 살려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공시를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아 있는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자꾸 호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예. 계속 신고를 해야 돼. 예. 그 공시한 대로 20만 주를 더 그래서 60만 주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사면 안 되잖아. 아버지 거 이제 다 사버렸잖아요. 네. 일반 주주들 거는 사면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주주가 안 살려면 자꾸 호가를 불러가지고 터무니없는 호가를 내는 거야. 허수성 예. 매수 호가. 저 낮게. 더 낮게, 엄청나게 낮게. 아니 처음에 아버지 물량에 맞춰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지 왜 그걸 그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뭐 그런 거겠죠. 아니 너무 그렇게 물량을 40만 주 딱 맞춰서 하면 딱 그러면 맞춰서 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짜고 치는 그렇잖아요. 고스톱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야 봤어. 예. 뭐 주가 봐가면서 예. 조금 더 사자. 아버지 물량이 뭐 40만 주인데 뭐 해서 뭐 한 20만 주 정도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가보자. 뭐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엉망이다. 그 이거를 갖다가 그 시가가 15,600원인데 예. 15,600원인데 15,100원 매수 10호가에 그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거야. 그게 체결될 리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세보다도 하여튼 매수 5호가 이하로 막 주문을 내는 거예요. 한 470회를 그렇게 주문을 내는 거예요. 한 470회를 이야, 엄청나게 노력한 진짜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470회 주문을 냈는데 예. 그 중에서 딱 한 번 거래가 체결됐어요. 한 390주 정도. 그거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 시세에 맞게 이제 390주 주문을 해서 체결했고 예. 나머지 하여튼 469회는 전부 다 그 매수 5가 미만으로 해가지고 다 나가기를 이거는 시킨 진짜 거예요. 뭔가 막 스마트한 사기가 아니고 근면성실함으로 어떻게든 그냥 그 신고는 해야 되겠고 체결은 하기 싫고 그런 거네요. 근면성실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회장님 그 어. 지분에 맞춰서 자사주 신고를 했으면 네. 그래 안 했어도 끝나는 됐지. 건데. 네, 그래 안 했어도 됐지. 물타기 하고 싶은 거지 물타기. 어? 그러니까 이 행위가 더 나쁜 게 뭐냐면요. 네. 자, 그래놓고 일반 주주들 이 이제 그 던지는 물량은 계속 회피해. 예. 예. 매수 그 5호가 안 미만으로 사고. 해서 계속 회피를 하다가 갑자기 야 그래도 우리가 공시를 60만 주를 했는데 뭐 좀 더 사자. 뭘 사냐면 아까 이야기한 증권사 있잖아요. 예. 증권사가 블록딜로 35만 주를 가져간 사줬잖아. 거. 그러면 증권사 거 좀 일부 사오자. 그래가지고 증권사하고 또 통정을 해가지고 12만 주를 또 갖고 옵니다. 증권사 거를. 근데 여기도 시세 개입을 해요. 이 시초가를 굉장히 높여. 이제 지시를 해 직원들한테 야 내일 저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시초가를 뭐 15,600원에서 700원 사이에 시초가를 딱 맞춰. 고생한 증권사한테 좀 비싸게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야. 증권사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내면 예. 너희들이 그 주문에 대응을 해가지고 저거를 그 값에 사줘. 매입을 해서 12만 주를 또 그 유진증권, 대신증권 그 물량을 또 거기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투자자들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거의 헛수 주문으로 배척을 해버리고 또 예. 정부사 물량은 12만 주를 이래 사주는 거예요. 또 너무 심하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회장님이 직접 안 하고 다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400 몇십 배 허수 주문 내고. 당연히. 어? 그러면 본인들도 증권사 다니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알죠. 예. 무조건 엉뚱한 가격으로 호가를 내. 어? 그리고 내 아침에 시초가를 맞춰. 그 얘네가 주문하면 네가 요 시간에 하면 걔가 딱 있을 거야. 그걸 싹 가져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직원이 계속 갖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직원은 그 복심이자 신복이자 그 직원은 휘슬블로어가 될 수 없는 직원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3프로 TV 언더스탠딩 다 네. 두 사람이 또 복심이자 신복이자
절대로. 허허. 그러니까 그 한번 표를 한번 예. 볼게요. 이 예.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때 그 자사주 매입할 때 3월 28일 16년 3월 28일 29 30 31 4월 1 4월 4일 장내 매도를 하는데 칼같이 6만 주씩 짜놔 가지고 이렇게 해서 6666 하나 둘 셋 넷 다 66이 36만 주 여기 36만 주네 뭐 4만 주는 또 네 그죠? 예, 4만 주 어디 다른 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코치를 한 거냐? 예. 저 절세를. 아, 너 정말. 이렇게 약간 좀 그래, 이상하지 그래. 않습니까? 이거 보통 요즘 절세해도 무슨 뭐 상속세가 없는 해외로 어떻게 가가지고 돈을 해외 뭐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제3국을 거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세련되게 하는데 저거는 뭐 그래서 이번에 처벌받은 게 상속세 탈루로 처벌받은 겁니까?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이죠. 부정거래. 통정법 그러니까 상속세 탈루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상속 탈락 이거 저 통정거래 했다는 거죠. 통정거래, 예, 부정거래 행위. 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예, 부정거래 행위. 예. 그러니까 보니까 1년 6개월 징역 나왔잖아요. 1년 6개월. 예. 집행유예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건데도 바로 구속. 양형 기준이 징역 1월부터 징역 10년까지더라고요. 그중에서 통정거래가 뭐 이제 이 단순 통정거래가 아니고 예. 자본시장법 그 178조에 부정한 기교 수법 또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용을 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린 행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통정거래는 나쁜 거니까. 아 이게 뭐라 할 수는 나쁜 거기도 하고 이거는 안 걸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그렇게 안 걸리고 싶으면 아예 그냥 공시도 그냥 이상하게 이게 관심 증권사였으면 그때 벌써 근데 크게 이게 문제가 그- 됐죠. 하든지. 뭐 욕먹을 일이지만 유화증권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 이게 거래 많이 되는 종목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안 걸립니다. 예. 네. 그냥 팔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를 들면 회장 거 이 사람 거 그 회사에서 그 아들한테 간 거만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자사주 거래한 걸 보면 다른 건 전혀 안 사고 회장 것만 회사 돈으로 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거 명확하죠. 원래 그 목적으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빠 회사 걸 돈을 아들한테 쓰겠다. 가는데 워낙 거래가 안 돼서 우리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뭐 조금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요거는 진짜 아빠의 물량을 회사 돈으로 혹은 내 걸로 그럴 수 가장 있겠네.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조금 그거랑은 그렇죠.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회사 돈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금력이 딸려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 변호인단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 이거 단순한 통정이다. 예를 들어서 막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거래가 엄청나게 성황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막 매매를 유인한다든지 그럴 때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 있는 어떤 부정한 어떤 기교나 뭐 그 계획이나 그 수단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178조 2항에 보면 뭐 위계의 사용이라고 있어요. 그게 투자자를 그게 기망해 무슨 가지고 말이에요? 투자자를 속여서 기망을 해서 속여서 어떤 그 행위를 유인한 거 그거를 이제 그 기망했다. 기망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계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위계도 아니고 그 부정한 수단이나 그 어떤 기교도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약간 조세 회피 목적의 그런 상속세 탈세 예, 목적이 그렇죠. 있죠. 예, 있죠. 명확해. 아마 그래서 판사도 이 자식 그 상속세 탈루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딱 보기에도 검사가 그러니까. 기소는 이걸로 했지만 이거 사실은 통정 거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더 나빠.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기소가 안 돼 있으니까 최대한의 처벌을. 근데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예.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이런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조세를 조금 들어보려고 조세 부담을 좀 들어보려고 그 통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조세 부담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176조에 시장 교란 행위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시장 질서를 조금 교란했다 그래서 조금 그 형을 낮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냥 뭐 약간 행정적인 과징금 정도 그 정도로
보거든요. 주가를 올려서 차익 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니까 저 세금 좀 아껴 보겠다고 통정을 했거나 그래서 그거는 그 부당한 수단이나 기교나 위계를 쓴 게 아니고 그냥 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좀 했다. 그래서 176조에 따라서 그 좀 형을 굉장히 낮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변호사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야. 그게 성립이 되려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뭐 조세 조금 회피해 보려고 이게 통정한 거는 그건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윤 회장은 그거는 자기 돈으로 했을 때다. 그러니까 거래를 윤 회장이 자기 돈으로 그렇게 통정을 했으면 그랬으면 시장 질서 교란 정도로 해서 좀 봐줄 수 있는데 회사를 시켜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회사 자금을 썼고 회사를 시켜서 했고 특히 통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세에 개입을 했고 허수성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 관여했고 이제 시초가에 관여했고 종가 관리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그럴 수 현격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 조금 한 거 그 정도로는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단순한 통정 매매를 어떻게 이걸 단순한 통정 매매로 볼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제 그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식 나빠 보입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즉 예를 들면 이 회사가 한 몇 년쯤 전에 회장님 지분을 어디 사모펀드에 팔아요. 예. 팔았어 그냥. 뭐 장내 주식이지만 뭐 프리미엄 받고 팔던 프리미엄 안 받고 팔던 그냥 넘기면 이 짓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캐시를 이제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 받고 아들이 그 캐시 잘 불려서 다시 이 주식 사들이면 똑같은 짓을 한 건데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모펀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짓을 하다가 그게 왜 이상한 이 짓을 짓을 하냐고 하다가 그러니까.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그 상속세 피해가는 방법들 많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법도 고쳐야 되는데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유로 30%나 20%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네. 상속세를 더 물리는 게 예.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떻게든 그때쯤 되면 아버지 지분을 아버지 친구분한테 넘기고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캐시가 생겼겠죠? 그거 그냥 상속세는 그러면 딱 정해진 세율만큼만 내고 아들이 물려받은 후에 몇 년 후에 아버지 친구한테 다시 저 그 가격에 그대로 주세요라고 하면 저분도 어차피 양도세 안 내고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못 막으면서 그걸 왜 자꾸 더 프리미엄을 내라, 더 프리미엄 내라.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은 상속세 그냥 다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상속세는 뭐 상속세는 그런 방법이 상속세고. 있으면 네. 체계를 좀 근데 바꿔야 뭐 된다. 상속세는 뭐 근본적으로 뭐 이게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속세 손대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온 지가 지금 제가 그 옛날에 2000 뭐 하여튼 뭐 십몇 년 전에 정권부장 할 때도 네, 이런 예. 거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거래소 시스템에서 사든지 아니면 공개 매수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근본적인 목적이 주주 평등. 누구나 회사가 자사주를 살려고 할 때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아마 이진우 프로가 그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HMM이 그 맞습니다.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전환한 갖고 후에. 갔을 때 HMM이 그 주식을 이렇게 자사주로 사면 안 사주면 되냐. 안 되냐. 그때 이제 제가 그게 조금 법상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기하셨죠. 예, 했었는데 이게 그 상법하고 자본시장법 상에 자사주는 주주 평등의 원칙 하에 거래소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개 매수를 통해서 그렇게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자사주라는 외양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은 통정 그러니까 주주 평등이 아니고 완전 주주 불평등에 의해서 통정으로 그렇게 거래를 한 거죠.
그래도 하여튼 통장하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데 통장거래치고는 법정 구속당하는 건 이게 증권사 대표라서 아마 판사가 그랬을 수 그 있어요. 지급 윤리도 그럼요. 꾸짖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아, 지급 그럼요. 윤리가 말이 안 된다. 그래, 증권사 대표 아니냐.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지.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보다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게 참 이현상 참모도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회장님 일어나서 그러지 마시고 회장님 돌아가고 난 차라리, 뒤에 어. 그냥 다른 세력들한테 좀 주식을 팔라고 해서 주가를 한 30%만 내리시죠. 그 그러면 IB들한테 용역 조금 주면 네. 그 잘 스트럭처 주가를 잘 30% 해서 갚을 내리면 텐데. 상속세가 30% 줄어요. 네. 그러니 30% 프리미엄 안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그게 편합니다. 그럼 어차피 거래도 안 되는 거 그냥 매물만 몇 개 하면 금방 주가 내립니다. 마음 편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되는 걸. 자, 회장님 말이에요. 매수 자, 삽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보니까 와, 네, 저는 이건 뭐 전혀 무지의 뭐 소산으로 봐야 될지 참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김수원 편집장처럼 막 공시된 거 보면 자잘한 공시를 막 물타기 해가지고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네, 저도 그렇긴 그런 그렇죠. 느낌 좀 좀 강하게 그렇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설마 우리를 사람들이 열심히 보겠어? 이러면서 이게 뭐 재판부에서도 뭐 죄질이 좋지 않다. 예. 좋지 또는 이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다음에 죄책이 결코 작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여러 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렇지. 참.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놈들 많이 등장했네요. 아이 참. 그러네요. KB 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는 거. 예, 참 그리고 저 약간 저 신상 발언을 아, 좀- 예, 신상 발언. 예. 제가 이제 이 언더스탠딩 매주 출연을 하다가 예. 아마 출연 간격이 한 달 정도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제 이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글로벌 모니터라는 그 국제 금융시장 분석 그 예. 매체에 예. 뭐 대표를 한 9년 정도 하다가 예. 요 글로벌 모니터 안에 코리아 모니터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예. 거기 편집장으로 그 작년 초부터 계속 일을 해왔는데 네. 아마 9월 초부터 네. 그 머니투데이 방송 그 MTN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그 아무래도 MTN을 가게 되면 초기에 좀 회사에 좀 적응도 해야 되고 예. 회사 업무도 아이고. 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더스탠딩 제가 한 1년 한 7, 8개월 이상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초기부터 언더스탠딩 초기에 예, 나오셨어요. 진짜 언더스탠딩이 아무것도 아닌 네, 채널일 때부터. 때 그때 나와주셨죠. 구독자 몇천 명 있을 야, 때예요. 구독자 200명 놓고도 네. 그때 일주일에 3번 나왔어요, 내가. 와, 그때 아니 네. 그때 미쳤어. 어떻게 일주일에 3번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달 하다가 네. 이거 도저히 사람이 맨정신에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봐준다고 해가지고 2번 나와라. 그래서 2번 나오다가 또 한 달 하다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을 했잖아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들죠. 아유. 근데 지금 벌써 구독자가 40만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네. 미라클이죠. 미라클. 김수원 김수현 편집장님이 편집장님이 한 절반은 키워주셨습니다. 20만 만들고 아, 0.00001% 정도 2%가 한 30만 만들었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안 대표가 한 10만 까먹었습니다. 맨날 까먹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고생 하셨고 많이 그래도 뭐 하셨고요. 저희 그래도 나쁜 놈들은 어. 가끔 이렇게 혼내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통정매매 너무 안 나와주시면 또 섭섭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와주셔서 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원 편집장님. 편집장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겁니까 앞으로는? 네. 한 이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씩 번씩 월간 뵙겠습니다. 김수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월간 김수원. 유명한 분들 그런 거 좀 자주 하더라고요. 월간 김수원. 그거 괜찮네요. 예,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언더스탠딩 여기서 나쁜 놈 시리즈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저희는 또 7시 45분에 예, 2부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